2000년이 넘는 중국 제국의 역사에서 단 한 명의 여성만이 공개적으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여왕이라고 불리지도 않았고 단순히 황제의 아내나 어머니로서 통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스스로를 중국의 황제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우저텐입니다. 그녀는 1300년이 넘게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녀는 남성 중심의 체제에 맞서 싸운 똑똑하고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그녀는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족마저 제거할 수 있는 잔인한 여자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녀의 어두운 면이 반복해서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에 탐욕스럽고 교활하며 무자비한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일부 연대기 작가들은 그녀가 자식을 죽였다고 비난했으나 이런 이야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저톤에 대한 많은 기록들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살았던 역사가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오직 남자만이 황제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체제의 일부였습니다. 고대 중국의 전통에서 황제는 천자, 즉 하늘로부터 통치할 권한을 받은 남성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여성이 그 칭호를 차지했을 때 단순히 왕절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신념 자체에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여성이 정부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어떤 것이 그녀의 명성을 훼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저튼이 단순히 우연히 권력을 잡은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녀의 이야기를 더 알아봅시다. 그녀는 624년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정부 관리였으며 당나라 설립을 지원한 성공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부유했기 때문에 우저튼은 읽기, 쓰기뿐만 아니라 역사, 정치, 문학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많은 여성들에게 흔치 않은 기회였습니다. 그녀가 14살이었을 때 우저튼은 태종 황제의 하급 후궁으로 황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후궁은 궁전에 살면서 황제와 함께할 수 있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모든 후궁이 황제와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각각은 분명한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궁들이 황제의 관심을 받기 위해 경쟁합니다. 황궁은 매우 큽니다. 황궁은 관리들, 경비병, 하인들, 황제의 아내와 후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아름다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을 알아야 하고 정치도 이해해야 하며 적을 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의 실수로도 당신의 지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에게는 낮은 지위만이 주어졌습니다. 태종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궁전에 있는 동안 우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그녀는 황제가 어떻게 관리를 선발하는지, 명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큰 가문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놓고 다투는지 배웠습니다. 649년에 태종 황제가 사망하자 우의 궁전 생활도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관례에 따르면 죽은 황제와의 사이에 자녀가 없는 후궁들은 황제가 사망하면 불교 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머리를 깎고 비구니로 살아가며 일반적으로 다시 궁정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도 그곳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태종의 아들인 새로운 황제 고종 시기에 그녀는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든 세부 사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태종이 죽기 전부터 이미 그들 사이에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녀가 궁궐로 돌아온 것은 고종의 아내와 총애받는 후궁 사이의 싸움의 일부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짜 이유가 무엇이든 이때부터 그녀의 빠른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고종 황제의 신임을 얻었고 점차 자신의 지위를 높여갔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두었고 그녀의 궁궐 내 입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655년에 고종은 왕 황후를 폐위시키고 우를 새로운 황후로 삼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의 또 다른 경쟁자인 소 규비도 권력을 잃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에 관한 가장 잔인한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이후의 연대기 작가들에 따르면 우의 여자 아기가 죽었고 우는 이 일을 왕 황후의 탓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우가 자신의 경쟁자를 몰락시키기 위해 직접 아이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실제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우를 비난하는 이야기들은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와 여성 지도자에 대한 강한 반감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황후 왕과 소귀비의 손과 발을 자르고 술 항아리에 넣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황후가 자신의 경쟁자들을 죽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궁정의 정치는 매우 잔인했고 많은 남성 황제들도 비슷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세부 사항은 실제로 일어났는지 정확히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출세를 막는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황후가 되었을 때 남편 뒤에 조용히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국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읽고 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듣고 황제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고종은 자주 아팠습니다. 그의 상태가 악화될수록 우에게 더 많은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함께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둘 다 통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성라고 불렸습니다. 683년에 가오중이 죽자 우는 황태후가 되었습니다. 즉 그녀는 새 황제의 어머니가 되었고 아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섭정으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위에 앉힌 자신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한 자녀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려고 했다는 이유로 잠시 후에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녀로 교체되었습니다. 또 한 명의 자녀인 리시아는 한때 황태자였습니다. 그는 반역죄로 몰려 유배당했고 결국 자살을 강요당했습니다. 하지만 우가 그의 죽음을 명령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녀가 국가의 권력을 자신의 가족보다 우선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690년에 우는 배후에서의 통치를 끝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황제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 왕조를 자신의 주 왕조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기존 체계를 크게 위반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여성이 황제를 조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 칭호를 얻었을 때는 이미 6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이미 오랫동안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녀는 거의 반세기 동안 정부에서 중요한 세력이었습니다. 황후, 황태후, 섭정, 그리고 결국 황제로서 그녀는 적들에게 강경한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비밀경찰을 두었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반대한다고 의심되는 관리들을 고발하도록 장려했습니다. 많은 실제 적들과 의심받는 적들이 조사받고 유배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단순히 잘못된 역사 속의 순진한 희생자로만 묘사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통치 중 일부는 매우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그녀가 많은 남성 황제들보다 더 잔인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그녀가 여자라서 잔인함이 더 주목받은 걸까요? 그 후 수세기 동안 그녀가 지도자로서 한 일들은 살인과 배신에 대한 이야기들에 거의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땅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증거가 있습니다. 옛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 즉 오늘날의 시안 주변에서는 많은 고대 무덤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무덤들 안에서 고고학자들은 벽화, 의복, 보석, 도자기 인형, 그리고 글씨가 새겨진 묘비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을 했고 옷을 입었는지, 사회에서 어떤 위치였는지 보여줍니다. 음악가, 하인, 상인, 군인, 귀족, 그리고 광범위한 무역로를 통해 중국에 온 외국인들의 인형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안이 부유하고 국제적인 도시였음을 보여줍니다. 중앙아시아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상품, 음악, 패션,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일부 무덤 예술에서는 말을 타고 스포츠를 즐기며 일반적으로 남성이나 중앙아시아의 외국인과 연관된 옷을 입은 여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여성과 남성이 즉시 평등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남성들이 여전히 정부와 가정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부유하고 귀족인 여성들이 평범한 시민들보다 더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당나라 시대의 일부 여성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은 활동 범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적 생활, 패션, 오락, 그리고 궁정의 일부 영역에서 더 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의복과 인형만으로 우 씨가 이러한 모든 변화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변화는 그녀가 황제가 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여성이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서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했을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오랫동안 고대 문헌에서만 읽을 수 있었던 유물들을 실제로 발견하면서 이야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중 하나는 당나라 시대의 매우 화려한 봉황관입니다. 봉황은 오랫동안 황실 여성들과 연관되어 온 상징입니다. 이 관은 금, 금속 장식, 그리고 수많은 작은 보석과 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인의 뛰어난 솜씨와 부, 그리고 이 관을 소유한 여성의 높은 지위를 보여줍니다. 수세기 동안 역사가들은 이런 관에 대해 글로만 읽어왔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진짜 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증거가 발굴될수록 우저텐을 단순히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여성으로만 보는 옛 이미지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통치 아래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죽음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저텐에게 씌워진 범죄들보다 그녀의 이야기가 훨씬 더 넓고 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저텐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진짜로 알기 위해서는 그녀의 적들이 쓴 기록뿐만 아니라 그녀가 살았던 시대에 남겨준 것들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리추이의 무덤에서 발견된 봉황관은 단순한 값비싼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나라 중국이 얼마나 부유하고 다양한 지역과 활발히 교류했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관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장인들은 얇은 금실, 작은 금알, 진주, 자개, 유리, 그리고 다채로운 보석들을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꼬리를 펼친 새처럼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재료들의 출처입니다. 중앙아시아, 인도, 이란, 그리고 인도양 지역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보석과 장식들이 있습니다. 즉, 이 왕관의 일부는 창안에 도착하기 전에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했다는 뜻입니다. 리추이는 당 왕실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저턴 시대가 끝난 지 몇십 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관은 우저턴의 직접적인 통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왕관은 당나라 시대에 형성된 부유하고 예술적으로 뛰어나며 외국과도 교류가 있었던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무덤이 열렸을 때 도굴꾼들에게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리에 달려있던 보석들도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작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맞추어 머리 장식을 다시 복원했습니다. 리추이는 옥으로 만든 누에고치도 들고 있었습니다. 누에고치는 비단의 원료로, 비단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상품 중 하나입니다. 비단은 옷 제작, 지도자 선물, 무역에 쓰였습니다. 비단은 가볍고 아름다우며 제작이 어려워 가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비단은 말, 유리, 보석, 향신료, 금속, 약품 등 중국의 다양한 상품과 교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안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단순히 정부의 수도만은 아니었습니다. 창안은 또한 상품들이 모이는 거대한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아시아 각지에서 온 사람들, 종교, 그리고 사상들이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실크로드는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중앙아시아, 인도, 페르시아, 중동,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광범위한 경로의 네트워크입니다. 이 경로들을 따라 이동한 것은 상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인, 승려, 외교관, 장인, 음악가, 그리고 학자들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식, 음악, 의복, 신념,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창안은 가장 큰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가장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고 시장에서는 현지 비단과 도자기를 살 수 있었습니다. 수입된 유리, 향신료, 보석, 금속 공예품, 그리고 먼 곳에서 온 음식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황실 궁정에 방문한 외국 사절들의 벽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벽화에 그려진 각 인물이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는 항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외국 사절단이 무역, 외교, 선물 또는 군사협정을 위해 당나라 궁정에 방문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측천에게 외교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대사, 협정, 조공,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도 활용했습니다. 692년에 그녀의 군대는 탈인 분지에서 중요한 당나라의 거점을 되찾았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로가 지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정부가 오아시스, 도로, 군사기지를 통제하면 캐러밴을 보호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실크로드가 완전히 안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부적, 전쟁, 지역 반란,
그리고 혹독한 날씨로 인한 위험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해진 당나라의 영향력은 무역과 소통이 계속 이어지도록 도왔습니다. 창안에는 두 개의 주요 시장이 있었습니다. 동쪽 시장은 관리들과 부유한 가문들에게 더 가까웠습니다. 반면 서쪽 시장은 외국 상인들과 수입 상품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음식, 천, 금속, 약, 가죽, 그리고 필기도구를 살 수 있었습니다. 창고, 운하, 다리, 그리고 수레가 다니는 도로들도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땅에서 바퀴 자국까지 발견했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가격, 도량형, 영업시간, 질서까지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포도, 참깨, 향신료, 유리제품, 보석, 악기 등이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국의 재정만을 풍요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 패션, 음악, 예술, 종교,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생활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우후셴이 실크로드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권력을 잡았을 때 정부는 무역, 외교, 그리고 안보를 위해 이 중요한 길을 유지하고 강화했습니다. 수도가 부유해짐과 동시에 궁전은 건축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상징 중 하나는 대명궁입니다. 무측천은 이것을 처음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종 황제 시절에 시작되어 고종 황제 시절에 확장되었습니다. 663년에 조정이 그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무측천이 정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곳은 그의 정치 인생에서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전체 단지는 매우 큽니다. 넓은 안뜰, 의식용홀, 관청, 거주지, 정원, 그리고 스포츠와 오락을 위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단복문은 남쪽의 큰 입구입니다. 이 문은 높고 넓게 설계되어 들어오는 누구나 황제의 권위를 즉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홀에 도달하기 전에 넓은 개방 공간을 지나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제국 앞에서 한 사람은 작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 하나는 함원전으로 대규모 의식과 외국 사절단을 맞이하는 행사가 열리는 곳입니다. 또한 인덕전도 있는데 이곳은 연회, 외교회의, 접견, 음악과 무용 공연에 사용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정치적 전략입니다. 손님들이 궁전의 규모와 궁정의 부에 감탄할 때 당나라가 권력의 중심이라는 메시지가 더욱 강하게 전달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무역을 하거나 조공을 바치거나 갈등을 피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대명궁은 단순히 황제의 집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법률, 세금, 군사작전, 관리 임명, 외교관계, 식량 공급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곳으로 먼 지방과 국경에서 온 소식들도 들어옵니다. 궁전 단지 안에서는 무측천 통치의 두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적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무역으로 이익을 얻으며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막대한 권력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모든 지역이 부유하고 평화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의 시대가 순전히 재앙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발굴된 보석, 수입된 재료, 시장, 벽화, 그리고 궁전의 기초들은 더 복잡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쩌톤 시대의 중국은 강력하고 부유하며 국제적인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역, 외교, 군사, 건축을 이용해 자신이 진정한 권력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명궁은 단지 거대할 뿐만 아니라 그 위치도 독특했습니다. 예전의 황궁은 전통적인 수도의 배치에 따라 장안의 북쪽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명궁은 옛 성벽 밖에 지어졌습니다. 우저텐에게 이곳은 그녀의 권력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과거의 낮은 신분의 후궁 이미지를 버리고 강력한 제국의 진정한 지도자로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저텐은 궁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알았습니다. 그녀에겐 백성들의 지지도 필요했고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불교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중국인들이 이 종교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불교는 전통적인 유교 체계보다 여성에게 높은 영적, 정치적 권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더 개방적이었습니다. 우쩌토는 불교 가르침을 이용해 자신의 통치가 하늘의 축복을 받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사원, 탑, 불상 건립과 보수를 지원했습니다. 불상과 성스러운 불교 경전의 번역도 지원했습니다. 그녀와 관련된 건물 중 하나는
장안에 있는 대안탑입니다. 이 탑은 652년에 처음 세워졌으며 승려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교 경전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구조물이 파손된 후 우저톤 시대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 탑은 도시의 먼 곳에서도 볼 수 있도록 더 높고 더 인상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정확한 옛 높이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였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큰 불교 건축물 중 하나였습니다. 우저턴과 대양의 룽먼 석굴과의 연관성은 더 분명합니다. 이곳 전체에는 동굴과 산기슭에 수천 개의 불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높이가 56피트가 넘는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나불은 세상 전체에 미치는 빛과 힘을 상징합니다. 우저톤은 이 기념비를 만드는데 큰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불상의 얼굴이 우저톤을 본떠다는 믿음이 오랫동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녀가 이 프로젝트를 이용해 자신의 통치를 불교의 힘과 지혜에 연결시키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권력을 유지한 데에는 종교만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우무후는 또한 백성과 군인들이 배고플 때 나라를 다스리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교양항 안에서는 정부가 대형 곡물 창고를 사용하여 다른 지역에서 강과 운하를 통해 운반된 곡물을 저장했습니다. 곡물은 깊고 큰 저장 구덩이에 보관되었습니다. 물, 공기, 쥐, 곤충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이 곡물 공급은 관리들과 군인들의 급여와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확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오르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우는 국가 곡물 창고를 사용한 최초의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오랫동안 중국 정부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시기에는 뙤양이 정치적이고 물자 공급의 중심지로서 중요했습니다. 대형 식량 창고는 필요할 때 수도, 군대, 그리고 정부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오래된 귀족 가문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여성 황제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는 전통적인 엘리트 계층 밖에서 유능한 관리를 찾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녀는 과거 시험과 개인의 능력을 더욱 중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궁정과 강한 연줄이 없는 가문 출신의 교육받은 남성들이 정부에 들어갈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모두에게 열려 있지는 않았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려면 여전히 돈과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몇몇 강력한 가문들의 통제를 줄이고 우가 자신에게 더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새로운 관료 집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궁정에는 큰 영향력을 가진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물은 상관 완화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우에게 반대하다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샹관은 궁전 하인으로 자랐지만 그녀의 글쓰기, 문학, 그리고 행정 능력이 두드러져 주목받았습니다. 여성들도 강하게 맞서고 샹관 역시 살아남았습니다. 황실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궁정 정치에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현대 작가들은 그녀를 여성 총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공식 직함은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녀는 가장 높은 지도자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조언자이자 작가, 궁정관리였습니다. 그녀의 부상은 우가 여성이나 과거의 적대 가문 출신이라도 재능이 있다면 기꺼이 등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성의 지위가 평등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나라 시계에는 일부 여성들이 다른 시대에 비해 옷차림, 사업, 여행, 결혼, 그리고 공적 생활에 더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정부, 재산, 그리고 가족의 대부분은 여전히 남성들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보다 신중하게 말하자면 무와 샹관 완월과 같은 여성들의 존재가 궁정에서 여성의 눈에 띄는 역할을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의 시대가 끝난 후 후임 통치자들은 이전의 남성 지배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13년에 샹관 완월의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무덤의 일부는 의도적으로 파괴되었지만 누가 명령했는지 그리고 정확히 언제 그 파괴가 일어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묘비명은 그녀의 삶이 옛 이야기보다 훨씬 더 복잡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무나 다른 통치자에게 단순히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번 위험한 권력 다툼을 막으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의 업적이 그녀의 통치에서 피비린내 나는 부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정보원, 비밀경찰, 조사, 추방, 그리고 처형을 이용해 의심되는 적들에게 대응했습니다. 그녀의 시대에는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손녀인
용태공주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몇몇 오래된 역사책에 따르면 공주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그녀의 형제는 우에 가까운 측근들을 비판한 후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주 무덤의 묘비명은 다른 것을 암시합니다. 그녀는 힘든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의 명령으로 독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 사료들은 서로 상반된 내용을 전하고 있으며 사례가 확정적이었다고 말할 충분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저탄을 분석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녀에 대한 모든 잔혹한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단순히 역사의 순진한 희생자로만 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실제로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많은 남성 황제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나이가 들수록 궁정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장이지와 그의 형제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에 가까웠던 장창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관리들은 그들이 노황제와의 관계를 이용해 임명과 정부 결정을 조종한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우의 주나라를 지지하는 세력과 당 왕실을 복원하려는 세력 간의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영적 용서를 찾는 것이 중요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700년에 그녀는 작은 금판을 만들어 숭산으로 보냈습니다. 숭산은 중국의 성스러운 산 중 하나입니다. 이 금판에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요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금판은 1200여 년이 지난 후 한 농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쩌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명확한 비문이 새겨진 그녀의 유일하게 알려진 개인 소지품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아니면 이것이 공개 종교의식의 일부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약해질수록 그녀의 적들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705년에 고위 관리들과 장군들로 이루어진 한 무리가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장형제를 죽이고 우에게 아들 중종에게 왕위를 돌려주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발적 퇴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그녀가 쿠데타를 막을 능력을 잃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녀는 80살이 넘었습니다. 불과 몇 달 후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나라가 복원되었고 우는 남편 고종 황제와 함께 건능에 묻혔습니다. 능묘단지는 매우 크고 산을 중심으로 지어졌습니다. 무덤으로 가는 길에는 병사, 관리, 동물, 외국 사신들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그들이 한때 다스렸던 제국의 교류와 영향력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우쩌톤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상징물이 있습니다. 앞면에 공식적인 찬사가 전혀 새겨져 있지 않은 거대한 석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자비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비어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업적을 설명하기에 말로는 부족하다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다음 세대가 자신을 평가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의 가족이 황제의 칭호를 차지하고 당왕조를 잠시 대체한 여성을 어떻게 묘사할지 합의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이유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기념비의 고요함은 그녀에게 잘 어울립니다. 우쩌톤은 단순한 영웅도 단순한 악당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종교, 무역, 식량 공급, 정부 개혁, 선전, 군사력을 이용해 제국을 안정시킨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강력한 가문에 속하지 않은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음이 칼백굿입니다. 그녀는 또한 남성을 위해 만들어진 체제에서도 여성이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녀가 죽은 지 1300년이 넘었지만 그녀의 기념비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녀의 삶에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진실들이 많아서 하나의 판단으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